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아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이크 올라가기 전에 두 분 오늘 대선이라 기자분들이라 또 준비하실 게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예. 바쁜 하루 예상해 봅니다. 예, 그 뭐 지금 대선 얘기했지만 이 미국 대선 누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또 우리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주한미군 기지의 상당 부분이 바로 경기도에 있죠. 평택 미군 기지가 현재 미군 지상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고요. 예. 오산 미 공군 기지 역시 최전방 공군 전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기지 상당수가 반환이 되고 또 경기 북부에 많은데요. 이 주한미군 기지들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반환 안 된 곳들도 꽤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2002년 10월에 미군 기지를 평택에 재배치하는 내용의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2011년까지 미군 기지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경기 북부는 당시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한국군 부대와 미군 기지가 주둔한 탓에 반세기 넘게 개발에서 소외된 서러움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미군에게 반환받은 땅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3월에 제정됐습니다. 2007년 반환된 미군 기지는 파주 6곳, 의정부 5곳, 동두천 1곳 등 총 12곳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 기지도 5곳인데요. 파주의 캠프 게리우어는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됐지만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인근의 또 다른 미군 기지인 캠프 에드워즈는 2011년 이화여대가 캠퍼스 건립을 포기한 뒤 활용하지 않고 현재 공터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네네. 네. 그 미군 부대가 많은 의정부 역시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의정부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잭슨, 카일 등 세 곳도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오염 정화까지 끝난 캠프 카일은 2007년 이후 시간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의정부시는 이곳에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대형 차량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이사단 사령부가 주둔하던 이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병력이 2018년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 2022년 2월에야 국방부로 넘어왔고 2020년 말 반환된 캠프 잭슨은 오염 정화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의정부뿐만 아니라 동두천 역시 사정이 비슷하죠. 그렇죠. 동두천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 예전에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핵심이 주둔했던 캠프 KC 등이 동두천의 대표적인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저도 군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동두천시 보산동 일대는 미군이 넘쳐났고 이들을 상대로 한 가게가 성업하면서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이라크 파병으로 이 지역 미군 절반이 빠져나갔고요. 더욱이 2006년에 지하철 1호선이 연장돼서 많은 미군이 서울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지역 상권은 아예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캠프 KC 등 미군 기지가 반환되어야 하는데 미군은 2014년에 일부 기지의 반환을 보류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이처럼 동두천 시내 미군 기지 6곳 중 4곳은 전체 또는 일부를 미군이 사용 중입니다. 결국 동두천 시민 약 2,000명이 지난 4월에 캠프 KC 앞에서 총 걸기대를 열고 10년 전 미군 잔류 결정에 따른 각종 지원 약속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의 경우에도 부대가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미군은 작전과 훈련 등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고요. 네. 이처럼 경기 북부 반환 대상 기지 20곳 중 5곳은 아직 미군이 사용 중입니다. 당초 2011년까지 반환하기로 했지만 몇 차례 연기된 뒤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주한미군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네.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쵸. 얘기하고 있어서 예. 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 작업이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국익을 따지자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나을지 아니면 뭐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나을지는 뭐 여러모로 셈법도 다르고 예. 관점도 다른데요. 다만 이 주한미군 관련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꽤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OBS도 오늘 미대선 관련 특집 뉴스 다룬다면서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미 대선 특집 뉴스 보도에 참여하고요. 오늘 밤 늦게까지 관련 뉴스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주제 바꿔봤어요. 네네. 경기도의회가 어제부터 정례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섰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 경기도의회가 11월 정례회에도 또 파행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요.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협치관 등입니다. 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뭐 사퇴 요구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업무 해태 등을 이유로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엄연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명분 없는 요구를 하면서 반발했고요. 어제 본회의에서도 개혁신당 의원 2명과 함께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5대5인 의석 구조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본회의는 정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일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2주간 행정사무감사 뒤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의회 파행 사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모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좀 관련해서 경기도가 새해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고요? 그렇죠. 경기도는 일반회계 34조 7,260억 원, 특별회계 3조 9,821억 원 등 모두 38조 7,08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에 비해서 2조 5,871억 원, 7.2%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지방세가 올해보다 1조 113억 원 많은 16조 1,055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출은 법정 경비와 함께 국고 보조 사업, 자체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등의 1,000억에서 4,000억 원 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기금을 끌어오고 지방채도 5,000억 원 가량 발행해서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게 지방 재정이 어렵다라는 건데 경기도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이제 2006년 이후에 19년 만인데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모두 SOC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3% 내외, 많게는 4%를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이 이렇게 통과 안 되니까 김동연 지사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 지사의 그간의 스타일을 보면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도의회 구조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청 예결위원장도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입니다. 김 지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묘수를 꺼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면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출장 복귀 뒤의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4일에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성중 행정일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도청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이는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전날인 3일 모두 마친 데 따른 겁니다. 경기도는 참사 이후에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상자 생활 안정,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했습니다. 화성 아리셀 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화성 아리셀 공장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박승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승관 대표가 아리셀 업무방해 혐의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서 업무방해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거쳐서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원 본부장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대표는 박 본부장과 바꿔치기한 시료와 조작 데이터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단장은 박 대표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반론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면서 에스콘에게 업무방해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지만 중간에 있던 중요 피의자가 사망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경찰은 지난달 25일에 에스콘의 전형직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넘긴 것에 이어서 최근 이처럼 이 박 대표를 포함한 12명의 아리셀 관계자까지 송치하면서 업무방해 혐의 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대표 등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방기술 품질원 검사자가 이 미리 선정에 봉인한 샘플 시료 전지를 관계자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받고 통과하도록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네. 47억 원 상당의 이 전지를 군에 납품한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송치된 에스콘의 관계자들도 2017년과 2018년에 같은 방식의 비리를 통해서 82억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범죄 행각은 지난 4월에 국방기술품질연구원 검사자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예. 이 CCTV에는 아리셀 관계자들이 전지를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 31명의 사상자를 낸 이 6월 24일 아리셀 이 화재 참사 이후에 진행한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처럼 이 아리셀 군납비리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제 밝혀진 건데요.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박성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또 박중원 본부장을 비롯한 아리셀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도 OBS 윤종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